노안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노안을 막을 방법은 없고요. 하지만 노안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네. 노안이 생기는 원인은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그런 부분이랑 조절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이 피로도가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수정체가 딱딱하는 것은 저희가 백내장을 예방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루테인 같은 항산화제를 꾸준하게 먹고요. 자외선을 차단하고, 혹시 담배를 피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금연을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수정체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절력. 눈의 조절력을 갖다가 좀 키우는 방법 중에서는 눈이 너무 피로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시간의 근거리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육이 되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눈을 사용하시되 쉬엄쉬엄 보시는 것을 보통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업무를 하고 나서는 한 10분 정도 쉬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 일을 끊어서 하시면은 눈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노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 검진은 왜 받아야 하나요? 네, 눈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이제 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시력이 잘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서 내가 눈이 좋다 안 좋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눈 질환 중에서 대표적으로 녹내장이랑 황반변성 같은 질환들, 그 다음에 망막 박리 같은 질환들은 이제 초기에 진단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질환들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건강 검진은 어떤 검사를 받나요? 녹내장이랑 황반변성, 망막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안저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안과검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안저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력을 재야 되고요. 안압은 이제 녹내장의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안압이 높은 경우에는 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저검사를 하게 되면은 시신경 모양도 볼 수 있고, 망막이 어디가 찢어진 데가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황반변성과 같은 그런 질환이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할 수 없는 고가 장비인 눈 CT 검사도 사실은 건강검진에 많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녹내장이랑 황반변성 같은 것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은 어떻게 나빠지나요? 시력 발달은 보통은 10세 정도면 끝나는 걸로 보기 때문에 10세 이후부터는 큰 병은 없는 거고요. 그냥 근시 정도를 이제 관리하는 게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건 이제 40세 근처가 되면서부터는 눈에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노안을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이 되면은 잘 보이던 눈이 점점 침침해지면서 먼 데랑 가까운 데랑 초점 맞추기가 어렵고요. 점점 가까운 데가 더 안 보이고 눈이 피로해지고 이런 노안이 오게 되겠죠. 이제 노안이 온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눈의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하나인 백내장도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의미 있는 백내장이 대부분 40대 정도 되면 한 30-40% 정도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60대가 되면 한 50-60% 정도는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봤을 때 백내장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백내장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노인성 질환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대표적인 게 황반변성, 그 다음에 녹내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의 노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눈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겉에 검은 동자, 그 다음에 안쪽에 수정체, 렌즈에 해당하는 거, 또는 뒤쪽에는 이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 혹은 뭐 신경, 시신경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모든 층이 다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일 투명한 검은 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깥을 눈물층이 보호막과 더불어서 잘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눈물 분비량이 줄어들고
보호막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물층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침침하고 그다음에 충혈되고 뻑뻑하고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고 눈곱 낀 것 같고 뿌옇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바로 뒤쪽에 있는 수정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래 투명했던 수정체가 점점 노란색으로 갈색으로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점점점 색깔이 변하고 또 혼탁도가 높아지면서 눈 안으로 들어가는 빛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뿌옇게 보이고 퍼져 보이고 눈부심이 있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 수정체가 단순하게 혼탁되는 게 아니라 딱딱해지면은 저희가 그걸 노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은 수정체가 앞뒤로 볼록해졌다가 납작해졌다 하는 조절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먼 데 봤다가 가까운 데 봤다가 동시에 할 수 없는 노안 증상을 보통 느끼게 되고요. 어떻게 해서 빛이 안으로 간신히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에 들어갔는데 그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노폐물이 쌓이고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고 시신경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경 다발도 원래 있었던 게 점점점 줄어들면은 감도가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층들이 다 노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는 시력이 침침하고 안 보이지만 각각 모든 층에서의 원인에 따른 그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젊었을 때는 사실은 눈 자체가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관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른 차이는 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구건조증의 빈도가 늘어나고요. 결막염의 빈도도 늘어납니다. 그게 가장 흔한데 안구건조증이 별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안구건조증 증상입니다.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고 따갑고 충혈되고 눈곱 끼고 뿌옇게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구건조증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안구건조증은 젊어서부터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인공눈물을 꾸준하게 넣고요. 그 다음에 온찜질 같은 것들도 꾸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눈에 좋다고 하는 오메가3 같은 것을 꾸준하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안구건조증 얘기하면 눈물이 안 나온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잘 나오는데 그게 날아가서 금방 날아가 버려서 눈에 붙어 있지 않는 경우를 안구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눈물이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눈은 이제 보호막, 눈물을 포함한 보호막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티끌만 들어가도 바람만 불어도 눈에 바로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바람만 확 불면 눈이 아프고 시리다가 눈물이 확 나오고 눈이 충혈되고 이런 게 안구건조증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공눈물을 꾸준하게 넣어주고 보호막을 갖다가 쭉 눈물 보호막을 유지시켜주는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눈물 보호막이 대표적으로 눈꺼풀에서 나옵니다.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에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기름층을 분비해서 눈물 위를 담요처럼 덮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눈물이 마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봄샘에 도움이 되는 게 오메가3고요. 그 다음에 온찜질을 꾸준하게 하면은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잘 녹아서 기름막이 잘 나와줍니다. 따라서 40대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오메가3를 드시고 온찜질을 하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이란 무엇인가요? 백내장은 앞에 백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흰 백자입니다. 그래서 눈을 봤을 때에 검은 동자가 하얗게 보이는 게 백내장입니다. 검은 동자 바로 뒤에 있는 게 수정체거든요. 수정체가 혼탁되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진료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쭉 진행되게 되면은 그게 탁해져서 하얗게 보였기 때문에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진행될 때까지 놔두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잘 안 보이고 침침한 상태로 오게 되는데 저희가 세극등 현미경이라고 하는 안과에서 보는 기본적인 장비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수정체가 투명하지 않고 혼탁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백내장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 증상은 무엇인가요?
이제 백내장의 증상은 가장 흔한 증상은 시력이 떨어지는데 침침하다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백내장이 위치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느끼는 증상이 많이 다릅니다. 수정체가 동그랗게 있는데 껍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심 부분에 핵 부분이 있고요.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피질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핵 부분, 가장 중심 부분의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거를 저희가 보통 핵경화 백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근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안이 오고 나서 내가 가까운 데가 책이 맨눈으로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이 맨눈으로 잘 보여요. 그래서 눈이 좋아졌어요. 라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시가 생기는 형태의 백내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껍질 부분, 피질 부분이 주로 하얗게 백내장이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에는 빛이 그 안에서 산란이 됩니다. 막 퍼집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이기도 하지만 눈부심이 굉장히 심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와 눈부심, 뿌옇게 보임 이런 증상으로 보통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 중에서 껍질 부분, 주로 앞쪽 껍질, 그 다음에 뒤쪽 껍질에 생기는 백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낭하 백내장, 후낭하 백내장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내장들은 주로 우리가 보는 가장 중심 부분, 시축에 따라서 보통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빛을 바로 가립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시력 저하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게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동공이 커지게 되면은 중심 부분이 아닌 주변 부분으로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전낭하 백내장이나 후낭하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낮에 햇볕에 나가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밤이 되거나 실내에 들어오면 잘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위치랑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래 백내장은 수정체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백질이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녹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녹지 않으면은 점점 딱딱해지고 또 산화 스트레스, 자외선에 의해서 색깔이 점점점 갈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했던 게 노란색, 그다음에 나중에 갈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는 원리에 의해서 백내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백내장의 가장 안 좋은 것은 자외선입니다. 젊은 백내장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토피입니다. 아토피가 있게 되면은 눈을 많이 비비기도 하고요. 아토피 자체가 백내장, 특히 전낭하 백내장을 많이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아니고도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야외 활동을 아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이 이제 빨리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선천백내장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있지는 않지만 조금 이른 나이에 예를 들면은 학령기 정도부터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또 백내장의 진행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백내장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네,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일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약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그 개인별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약이 평균적으로 6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나도 60% 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젊은 나이거나 수술을 받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약물 사용을 하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셔서 수술을 받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면 사실은 수술을 더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0세, 70세 정도였을 때는 사실은 백내장이 진행해서 많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냥 좀 몇 년 버티시죠 얘기하면서 그냥 약물 치료로 수술을 안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최근은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면은 거의 확률적으로 사시는 동안에는 백내장 수술은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내장 수술을 버티다가 95세에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80세가 되기 전에
그래도 70대 정도까지는 백내장 수술을 마치시는 게 눈 건강상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백내장은 쉽게 말하면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만약에 때가 껴 있으면은요. 유리창만 바꿔주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깨끗한 걸로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부분은 어느 정도 놔두고요. 안에 있는 그 피질 부분과 핵 부분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남아있는 그 주머니 안에다가 인공으로 된 렌즈를 집어넣어서 삽입해 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즉 혼탁한 나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인공 수정체로 바꿔서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백내장 수술은 렌즈를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백내장 수술할 건데 렌즈는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렌즈를 뺐기 때문에 백내장 새로운 렌즈를 안 넣어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들 오해하셔서 조금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 렌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단초점 렌즈, 연속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눠지는데요. 단초점 렌즈는 이제 초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전부터 썼던 렌즈고요. 대부분은 멀리를 보게 보통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안 써도 되지만 1m 이내에는 초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모니터 보는 거, 스마트폰 보는 거, 책 보는 거 이런 게 모두 다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돋보기를 좀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초점 렌즈는 초점이 여러 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렌즈는 삼중 초점 렌즈입니다. 그래서 멀리, 중간거리, 근거리 이렇게 세 군데가 보이게 됩니다. 멀리는 5m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중간거리는 보통 저희가 60cm에서 80cm 정도를 말하는 거고 근거리는 3, 40cm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고요. 60에서 80cm가 보통 운전을 하거나 모니터를 보는 정도의 거리가 되고요. 3, 40cm가 보통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책을 보는 거리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맨눈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초점 렌즈는 이제 필연적으로 좀 약점이 있습니다. 야간에 불빛을 보면은 불빛 주변에 이렇게 빛이 퍼지는 야간 빛번짐이 생기거든요. 물론 대부분 다 적응은 하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예민할 수 있고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초점 렌즈를 피하고 중간 정도에 있는 연속 초점 렌즈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연속 초점 렌즈는 빛이 멀리서부터 쭉 연속적으로 보여서 5m에서부터 한 40cm, 45cm 내지 50cm 정도까지 보이는 그런 렌즈거든요. 다초점 렌즈가 초점이 아까 원중근으로 끊어져 보이는 거와 달리 연속 초점 렌즈는 끊어져 보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쭉 보이는 대신에 45cm, 50cm 이내에는 안 보여요, 잘. 그런데 그 거리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정도는 조금 이렇게 멀리 보면 볼 수 있는데 책을 보기에는 좀 약합니다. 그 대신에 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빛번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잘 안 보고 스마트폰도 동영상 위주로 본다. 그리고 글씨를 내가 조금 키워볼 생각이 있다. 그리고 주로 모니터 작업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책 볼 때는 난 돋보기 쓸 의향이 있다. 그러면 연속 초점 렌즈를 선택하시면 아주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양쪽 눈 동시에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중한 수술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한 번 수술하면은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백내장 수술 받으면 일주일씩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당연히 한쪽 눈 하고 그다음에 다 회복이 된 이후에 반대편 하고 보통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술기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거의 수술한 당일부터 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주일, 2주일 묵힐 필요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짧은 간격을 두고 수술하는 걸 많이 권해드립니다. 동시에 했을 경우의 장점은 편한 장점은 있는데요. 아주 예외적으로 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양쪽 눈이 동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두 개가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혹시라도 한쪽 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반대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양쪽 눈 수술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양안 동시에 수술하는 거는 금기시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소독 기술도 좋아지고 항생제도 좋아지고 하면서 요즘에는 편의성이 조금씩 증대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동시에 하루에 다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동시에 하루에 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차이를 두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양안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라섹이란 무엇인가요? 라섹이라고 하는 수술은 그 상피층을 제거하고 각막의 간질층, 대부분에 해당하는 간질층까지 같이 레이저로 깎아서 오목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라섹이라고 하는 수술인데, 이 라섹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각막을 가장 덜 약화시키는 겁니다. 상피세포부터 깎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잔여 각막 두께가 가장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을 가장 덜 약화시키는 가장 보수적인 수술인데,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상피를 건드리게 되면 상피가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시력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상피가 재생될 때까지 1, 2주 정도는 시력이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선명한 시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력 회복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각막의 간질 부분, 그 표면 부분은 상대적으로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을 받았을 경우에는 각막 혼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회복이 충분히 되기까지는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투명하더라도 자외선이 차단되는 그런 안경을 3개월 정도 착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라섹을 했을 경우에 각막 상피세포를 건드려서 눈이 많이 아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또 처치 기술들이 좋아져서 실제로 많이 아픈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각막을 가장 덜 약화시키고 안구 건조증도 가장 덜 유발하고 외상에도 가장 강하다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보수적인 안전한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력 교정 수술을 할 때 과거에는 잔여 각막 두께를 250 마이크로 정도로 남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남겼는데도 계속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최근에는 300, 350 점점 기준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멋모르고 라섹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70, 80 이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여 각막 두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렌즈 삽입술 쪽으로 보통 권하게 됩니다. 라식이란 무엇인가요? 거기에 비해서 라식은 초기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각막 상피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각막 상피랑 각막 간질의 일부가 포함된 그런 절편을 만들어서 옆으로 밀어 놓습니다. 그리고 각막의 간질의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레이저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절편을 다시 덮어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막 절편을 만들었을 때 간질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잔여 각막, 즉 그 밑에 부분에 남아있는 각막 두께가 훨씬 적어집니다. 따라서 잔여 각막이 상대적으로 더 얇아지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약화시키게 되고요. 이런 각막 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밑에 있는 신경들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각막 신경이 상하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구 건조증도 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편을 다시 위치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강한 외상에 의해서 그 부분이 다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에도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비는 정도까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운동하다가 농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손에 맞아가지고서는 찢어져서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아기를 보다가 아기가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든지 아니면 빨래집게가 튀어가지고 눈에 맞아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초기 시력이 매우 우수하다, 즉 수술 직후부터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는 그 장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가지 면에서는 약간의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라식보다는 렌티클 수술,
일반적으로는 스마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렌티클 수술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렌티큘 제거 수술은 무엇인가요? 이제 렌티큘 제거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렌티큘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는 렌티큘 제거 수술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모두 다 스마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일이라고 하는 수술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마일이라는 이름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다른 장비 회사들에서는 새로 이름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같은 형태의 수술입니다. 각막의 중심 부분에 볼록한 원반 형태의 렌티큘을 만들어서 앞뒷면을 분리하고 그것을 작은 입구를 통해서 뽑아내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막의 중심 부분이 볼록한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오목하게 변형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절편을 만들지 않고 작은 입구를 통해서 제거했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약화시키지 않고요. 또 밑에 있는 신경도 제거가 덜 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도 덜 생기고, 무엇보다도 절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에 취약하지 않은, 외상에도 비교적 강한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막 상피세포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아주 적은 부분만 제거했기 때문에 시력 회복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막의 구조도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시력 회복도 빠르고 아프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내 렌즈 삽입술이란 무엇인가요? 안내 렌즈 삽입술은 이제 각막 굴절 교정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 보통 그 다음 단계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각막을 건드리지 않고 렌즈, 소프트 렌즈 같은 재질의 렌즈를 눈 안에 삽입하는 방식인데요. 전방 렌즈, 후방 렌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방 렌즈는 알티산, 알티플렉스와 같은 렌즈들을 홍채, 조리개 앞쪽에다가 보통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후방 렌즈는 보통 ICL이라고 하는 렌즈를 넣게 되는데, 이 렌즈를 수정체하고 조리개인 홍채 사이에 넣습니다. 따라서 전방 렌즈는 바깥에서 보면 보이고요. 후방 렌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방 렌즈는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주변의 구조물을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지만, 후방 렌즈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특수 검사를 해야지만 주변의 구조물들을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내 렌즈 삽입술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눈 안에 들어간 렌즈가 주변의 구조물을 건드려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보통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안과에 오셔서 문제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내 렌즈 삽입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시력이 굉장히 일찍 좋아집니다. 삽입하고 당일날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도 덜 생기고 야간 빛번짐도 훨씬 덜 생깁니다. 그거는 각막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렌즈 재질에 따른 눈 안에서 염증 같은 것도 생겼는데, 최근에는 그런 재질들의 렌즈들은 이미 다 퇴출됐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렌즈들은 재질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구조적으로 그게 눈 안에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주변의 구조물을 건드렸을 때에 수정체를 건드리면은 백내장이 생길 수 있고, 홍채를 건드리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막을 건드리게 되면은 각막 내피세포수가 줄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에 수술을 했는데 녹내장이나 각막 이상이라든지 백내장 같은 게 생기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겼을 때 제거하게 되면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부작용이 생겨서 오셨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왔을 때는 더 이상의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시력 교정 수술을 추천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식보다는 라섹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시력 교정 수술이 전체의 한 6, 70% 정도는 렌티큘 제거술, 스마일이나 실크가 시행되고 있고요. 20, 30% 정도는 라섹이 시행되고 있고요. 한 10%에서 15% 정도만이 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7, 80%가 라식을 하고 있고요. 한 20% 정도가 라섹을 하고 있고 한 10%에서 20% 수준이 스마일 혹은 실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스마일이나 실크와 같은 렌티큘 제거 수술은 사실은 초기에는 라식만큼의 시력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의사들의 손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초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라식이 한참 붐이 일었다가 라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오명을 썼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생님들이 그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그 렌티큘 제거술 쪽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구적으로 그쪽 부분을 많이 키웠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재주가 워낙 우리 한국 분들이 좋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그러한 초기 시력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렌티큘 제거술의 부음을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라식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렌티큘 제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라섹을 좋아하는 이유는 라섹의 가장 보수적인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셔서 가장 안전한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세 가지 수술이 다 안전하긴 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건데 약간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전하다는 기준은 보수적인 건데 라섹이 가장 보수적인데 그 이유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문제점들을 지켜와 봤고 그 다음에 변수가 가장 적습니다. 즉 여러 가지 단계가 복잡하면은 각각의 단계에서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단계가 단조로우면은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부작용의 예측도가 훨씬 더 단순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봤을 때의 각막을 가장 덜 약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라섹은 나쁜 수술이 아닙니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이후 시력이 다시 떨어지기도 하나요?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나서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시나 난시가 다시 생겨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근시, 난시, 퇴행은 저희가 각막을 깎아서 혹은 렌티큘을 제거해서 각막을 오목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목하게 만든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채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래놀이 해보셨을 텐데 바닷가에서 모래를 계속해서 파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옆에 있는 게 무너져서 안에가 채워집니다. 네, 똑같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 부분이 채워져서 결국에는 상피로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 오목한 정도가 점점 덜해집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약물 치료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각막 부종이 생기고 각막 부종을 치료하게 되면은 상피 두께가 다시 원상복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각막 상피가 채워져서 생기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어느 정도 좋게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안구 자체가 다시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한 이후에도 안구가 계속 성장하는 상황이면은 그거는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비율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시가 진행되는 것, 즉 근시 난시가 재발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그러면 저 옛날처럼 더 똑같은 그 안경을 써야 되나요? 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근시, 난시, 퇴행 정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안경 없이 그냥 지내시고 필요할 때만 잠깐 안경을 쓰는 정도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정도의 근시, 퇴행을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그 시력 교정 수술 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안구 건조증과 빛번짐인데, 야간에 빛번짐이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눈이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안구 표면이 불규칙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위수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수술 자체가 과거에는 레이저가 정교하지 못해서 그 각막 표면을 갖다가 저희가 절삭했을 때 그 표면이 상당히 불규칙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레이저의 정밀도가 매우 좋아져서 실제로 수술로 인해서 고위수차가 유발되는 경우, 즉 잡난시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그 부분은 맞춤 라섹, 아까 얘기한 커스텀 라섹을 통해서 또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야간에 빛번짐이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근시 난시가 퇴행이 되면 그 자체가 또 빛번짐을 만들기 때문에 야간 시력 저하와 빛번짐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 복귀는 어떤가요? 수술에 따라서 조금 수술 후 관리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수술은 3, 4일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세안이 가능합니다. 네. 그 이후에 기본적인 눈 관리는 보통은 한 3개월 정도는 눈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쉬엄쉬엄 눈 보고 안구 건조증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라섹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라식이라든지 렌티큘 제거 수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자외선 차단이 많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눈이 부시지 않고 눈이 편안해지는 수술하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지난 이후에는 굳이 자외선 차단이나 선글라스 같은 착용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원추 각막이란 무엇인가요? 원추각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추랑 각막이 합쳐진 거거든요. 원래 각막은 이제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반구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원추각막은 각막이 그렇게 동그랗지 않고 중심 부분이 뾰족한 그러한 곡갈 모양으로 변형이 된다라고 해서 원추각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대개는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4,000명에 1명 정도로 발생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드문 질환이기는 한데, 이게 왜 모든 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질환이 됐냐 하면은, 시력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원추각막이 숨어 있었던 혹은 잠재적으로 원추각막에 어떠한 소인이 있었던 분들은 각막을 약화시키는 각막 굴절 교정 수술을 받았을 때에 그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받았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수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원추각막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초기에는 원추각막이 드문 질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수술하고 나서 원추각막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런 원추각막을 조기에 찾아내서 수술을 안 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각막 굴절 교정 수술하지 않고 안내 렌즈 삽입술을 보통 권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추 각막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원래 원추각막은 되게 어린 나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 보통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학령기 때는 근시가 진행돼서 눈이 시력이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안과에 가서 보면은 근시도 진행을 하는데 난시가 좀 많은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경으로 교정을 해도 교정이 안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눈부시고, 그 다음에 빛이 많이 퍼져 보이고, 이러한 증상을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각막이 뾰족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 끝부분, 첨단 부분에서 빛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눈부심이 생기고 뿌옇게 보이고 또 산란돼서 보이는 그러한 증상들이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춘기 때 발생한 원추각막이 점점점 진행해서 보통은 20대 중후반, 좀 늦게까지는 30대 초중반까지도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 원추각막을 진행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눈 비비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심하게 비비게 되면은 안구 자체, 각막 자체가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눌리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고, 각막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섬유들이 단단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그 결합이 끊어지면서 점점점 앞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토피가 있어서 눈이 가렵거나 이렇게 눈을 많이 비비는 경우에 원추각막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원추각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더불어서 눈을 비비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추각막은 어떻게 교정하나요? 이제 원추각막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안경으로는 교정이 안 됩니다. 중심 부분이 뾰족하게 솟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 산란돼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안구 표면을 만들어주게 되면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하드렌즈를 덮어주게 되면 뾰족한 공간 주변으로는 눈물층이 채워져서 새로운 렌즈 표면은 볼록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치료를 안경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하드렌즈를 끼게 되는데 이때에 렌즈를 잘못 맞춰서 각막이 뾰족한 부분을 누르게 만들게 되면은 원추각막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추각막이 진행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원추각막이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완전히 불빛을 상실하는 정도의 시력 저하는 아니지만 형태를 감별하기 힘들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눈을 비비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시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중간에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혹은 원추각막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추각막은 어떤 치료를 받나요? 일반적인 원추각막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비수술적인 방법은 초기에는 안경을 사용해서 일단 어느 정도 볼 수 있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 시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껴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거나 렌즈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렌즈를 끼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과거에는 각막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수술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내 각막이 뾰족한 거를 다른 사람의 동그란 그런 그 반구 모양의 각막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추각막으로 이제 각막 이식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식 수술을 받기도 힘들고 그게 유지가 평생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막 이식 수술 전에 몇 단계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각막 교차 결합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막 교차 결합술이라고 하는 거는 각막을 단단하게 그렇게 변형시켜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각막에 자외선을 쪼여주는 겁니다. 특수한 촉매제를 넣어서 자외선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각막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단단해지는 효과를 짧은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치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 눈도 자연스럽게 자외선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단단해집니다. 원추각막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진행을 멈추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자연스럽게 자외선을 받으면서 각막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단축해서 만들도록 하는 게 각막 교차 결합술인데 이 경우에는 튀어나온 각막을 원상복귀시키는 목적보다는 진행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효과가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 튀어나온 각막이 초기에는 다시 원상 회복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한 원추각막인 경우에는 각막 교차 결합술을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각막이 이미 많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에는 각막 교차 결합술만으로는 충분하게 시력 호전을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튀어나온 각막을 원상 회복시키는 치료를 보통 고민하게 되는데 그 수술 방법이 각막 내 링 삽입술입니다. 보통 인텍스, 퀘라링 이런 식으로 링을 삽입하게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뾰족한 각막에 주변에 링을 삽입해서 옆으로 밀어주는 힘을 주게 되면 각막이 뾰족했던 게 이렇게 납작해지는 효과를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등도 이상의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각막의 모양을 되돌리기 위해서 링 삽입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두 개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